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최신 뇌과학 뉴스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단 음식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해서 저도 단 음식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단 음식들 피하시잖아요. 근데 단 음식이 다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어떤 당이 들어있는 단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살이 찐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캐슬린 페이지 박사와 의해 동료들이 이 단맛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게 당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되고 많이 먹게 되는 건 아니고 네. 오히려 종류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결과도 나온다. 굉장히 아주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과당을 먹인 그룹과 또 당을 먹인 그룹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그 먹이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다른 음식 종류를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그룹에서 이 얼마나 식욕이 왕성한가를 더 먹고 싶은지를 측정을 했죠. 그랬더니 과당을 준 그룹들이 훨씬 더 높더라. 폭식을 하는 경향이 많아지더라. 네. 그건 왜냐하면 이 과당은 실제로 이 뇌의 보상 중추를 활성화해서 오히려 식욕을 더 땡기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대신에 또 이 당은 이 에너지원이니까 이 시상 하부의 활동량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폭식을 저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네, 단순히 단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당을 좀 피해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신 뇌과학 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도 저희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항상 이런 정신질환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유병률을 조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창피해지니까 병원에 잘 가지 않고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글렌 카퍼 스미스 박사를 포함한 이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는요, SNS를 통해서 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네. SNS로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요? 그래요. 이제 뭐 우울증, 불안증, 사회공포증, 뭐 외상 후 충격, 정신질환 네.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보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통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힘듭니다. 네. 환자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존스 홉킨스 연구팀들은 이 SNS에 그 특정 정신질환을 짚을 만한 그런 단서가 잡히는 글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SNS 글을 올릴 때 자기 정신질환이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을 자기도 모르게 올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의 이야기를 쓰게 되니까. 그런 거를 네. 이제 이용을 한 것이죠. 이제 그랬더니 정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유병률보다도 많더라. 그러니까 특정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을 조사하게 된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다만 이제 철저하게 비밀 보장은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연구죠. 네. SNS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소통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되네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우울증,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높은지 잘 조사해서 치료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뇌과학 뉴스를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의 주제를 알아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의심하고 집착하는 배우자 때문인데요. 부정망상이라고도 부르는 의처증과 의부증, 그 원인과 증상부터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를 올가매는 의처증과 의부증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집착, 의처증과 의부증, 오늘의 주제인데요. 사실 정말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런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또한 사랑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참 궁금해요. 이거는 정말 이제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 오셀로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주인공 오셀로가 정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는데 결국 아내에 대한 질투심이 너무 많아서 결국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그야말로 비극이죠. 네. 이제 이 정말 오셀로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이것을 일명 오셀로 증후군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가정폭력의 가장 큰 주범이요. 의처증과 의부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의처증과 의부증 도대체 왜 생겨나는 것이고 어떻게 치료해 나가야 하는 건지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은 누구신가요? 예, 오늘은 우리 최명기 소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순히 사랑을 하다 보면은 질투를 하게 네. 되고 샘을 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의처증, 의부증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질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하긴 하지만 증거가 없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경우는 납득을 하지 못하고요. 또 정상적인 질투의 경우에는 어떤 계기가 있게 됐다가 계기가 없으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계기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상대를 생각하고 또 다른 상대가 나타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점은 이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는 진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울증이라든가 조현병이라든가 어떤 다른 정신질환이 없어야만 됩니다. 예. 이렇게 보통 사람도 뭐 다소 좀 이런 의심증은 있죠, 사실은. 그죠? 그래도 사랑하면 좀 그게 생기죠. 뭐 아니다. 오해가 풀리면은 뭐 다 풀리는데. 네. 이제 이 의처증, 의부증 경우는 그 망상이 아주 집요합니다. 틀림없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고 계속 자기 확신을 정말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찾는데 아주 광분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다른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질투를 위한 질투를 하게 되는 게 이 의처증이고 의부증인 것 같은데요. 사실 내가 의처증인지 의부증인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상대가 정말 단순히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병적인 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주로 어떤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지를 함께 알려주시죠. 일단 굉장히 의심이 심해갔고요. 항상 그 확인을 하고요. 어디 가나 전화를 계속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아닌 배우자 몰래 배우자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아니면 계정을 이용해 갖고 SNS나 이메일이나 전화를 갖다 계속 이제 수시로 감시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그거를 멈추지 못하고요. 네. 또 항상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들도 어떤 그 통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혹시 네.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본인이 불안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갖다 이제 멈추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밤 몇 시까지 꼭 들어와야 된다. 뭐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면 안 된다. 뭐 시댁이나 아니면은 원래 그 집에 가면 안 된다. 뭐 친정에도 가면 안 된다. 뭐 그런 돈도 조금 주고 조금만 규칙을 갖다 어기게 되면은 뭐 용돈도 줄이고 신용카드도 압수하고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지요. 예. 심지어 이 사설 탐정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TV 보면 그런 이야기가 좀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속 그렇기도 얘기인 줄 하고, 알았는데. 예, 참 이 사람들은 뭐 그저 길 가다가 이웃집 나 혼자 인사만 하더라도 난리가 하고 의심을 하고요. 또 뭐 자기 참 동창과 같이 차 한잔 마셔도 이상하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 가상의 연적을 설정을 잘합니다. 왜 마누라가 요즘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틀림없이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근데 과연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정말 이 가상의 연적은 억울하게도 심지어는 뭐 질투 끝에 사람을 찔러 죽인 이런 사건도 신문에 가끔 그쵸.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으니까 가상의 연적을요. 예, 심지어 뭐 아내도 그렇고 이게 아주 정말 참 문제고 이런 사람들은요 집요하게 캐묻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배우자가 죽을 지경이죠 정말. 예. 그러니까 불안증, 망상증, 뭐 집착증 이런 것들이 다 연이어서 네. 따라오게 되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의처증, 의부증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모든 의처증, 의부증이 폭력성이 따라오나요? 모든 의처증, 의부증이 폭력성이 따라오진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처증, 의부증은 있지만 타인 배우자의 아픔에 공감을 갖다 하는 경우에는 의처증, 의부증이 있지만 마음속에 꼭 숨기고 있는 사람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병원에 찾아오는데 부인은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다 타고내거나 타고 태어났고 소유욕이 강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어떤 그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장 의처증, 의부증이 위험할 때가 그 헤어지게 될 때입니다. 헤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 부인, 내 아내이고 어떤 그런 의심하는 대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살인에 이르진 않게 되는데 헤어지게 되면은 나를 버리고 간다는 것 때문에 많이 분노가 나게 되고요. 또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은 헤어지게 됐을 때 헤어짐의 원인을 내가 싫어서 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생겨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헤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강한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갖다 잃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헤어질 때.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이라도 워낙 시달리다 못한 아내가 이제 가령 가출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너는 엄마 어디 가는지 알고 있지? 바람대로 되라. 애들한테까지도 그러나요? 이렇게 하고 정말 아이를 아주 못 살게 구는 그런 그 예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의처증, 의부증은요, 한 가지 특징이 이 사람들이 그 의심하는 그것만 빼놓고는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에 구멍이 났다. 우리가 라꾸네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그리고 그것만 없으면은 이 사람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렇게 당하는 아내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고 있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 스스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뭐 거의 예외고 이제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 바른대로 되라. 바른대로 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또 이렇게 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 없는 이야기를 마누라가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또 더 난리가. 실제로 없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래 되겠다. 그래 그게 며칠 갑니까? 역시 네가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부인이 정말 못 견디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의처증, 의부증이 안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원인이 있나요? 조금 이렇게 고지식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아내 혹은 이 남편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갖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와서 남편이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데 네. 그 남편은 술도 안 마시고요. 너무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지식하고 성실한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자기 남편이 술이라도 마시고 좀 다른 여자랑도 좀 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나를 덜 의심하지 않겠냐고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많고 좀 고지식하고 생각도 조금 좁고 그런 분들이 편집증적인 성격인가요? 네. 편집증적인 성격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질병에서 연이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분 중에서도 그 어떤 그 망상이 아주 그냥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진짜 같은 분도 있고요.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약간 좀 기이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가지는 장소를 갖다 자기는 보면은 이렇게 한눈에 무슨 흔적이 남아 있어서 알 수 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특별한 흔적을 갖다 남기고 다닌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현병에 기능이 좋은 조현병 환자의 증상의 한 부분으로 의처증이나 의부증 증상이 나오는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던 여자분이신데
본인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서 자신감이 저하가 되고 불안하게 되면은 남편이 항상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게 되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있어주지 않게 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없는 걸 보니까 어디 가서 딴짓을 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2차적으로 불안해서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또 알코올依存증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케인이나 헤로인 같은 각성제 계열의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의심이 늘어나면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바로 이 의처증과 의부증입니다.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요, 심각한 폭력이나 가정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또 티가 잘 나지 않으니까 병원을 잘 안 가서 그걸 더 곰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 영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의처증과 의부증. 흔히들 일시적인 감정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한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질투망상 혹은 부정망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처증과 의부증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위험한데요. 배우자가 어딘지 모르게 의심스럽다가도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면 의심을 접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처증과 의부증을 가진 사람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로도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내가 화장을 조금만 진하게 해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점점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결국 이 비뚤어진 사고로 인해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가령 공원에 있는 다정한 남녀를 보면 대개 연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는 불륜이라고 단정한 후 자신의 상황과 연결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정망상이 조기 치료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의처증과 의부증 이외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요. 지난 9월 포항에서는 의부증으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은 너무나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됐는데요. 아내가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 것 아니냐며 의심했고 결국 말다툼 끝에 아내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지난 11월 전남에선 어느 노부부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또한 남편의 의처증이 부른 참사였는데요. 평소 의처증을 가지고 있었던 70대 남편이 지금의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40년 전에도 전처를 살해한 전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처증과 의부증은 좀 나아진 것 같아도 재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데요. 가족만의 문제로 생각해 쉬쉬하다가 의처증과 의부증을 더 키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얼음 공간이 쫙 올라갈 때요. 거기에 프랙탈 구조가 숨어 있거든요. My soul is spiraling in frozen fractals all around. 영화와 수학,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렇지만 수학도 영화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영상 보니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느껴져서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다 싶거든요. 근데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많이 나타나는 연령층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보통 통계상으로는 35세에서 55세 나이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그 통계는 약간의 왜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이 때 많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네. 결혼 연령이 늦어질수록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당연히 연령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새는 20대 부부들도 의처증, 의부증을 갖다 보이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여자들도 참 좀 엉성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 남자가 네.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든요. 예? 뭐 심지어 심하면 뭐 스토커가 될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요, 이 질투와 사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성들은 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니까 이 진짜 사랑인 줄 알거든요. 그러나 그건 비형입니다. 그건 아주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의처증이 될 강력한 예비 후보생입니다. 그걸 구별 못하는 거예요. 되게 여자들이 특히 더 구별을 잘 못합니다. 이게 사랑인갑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면 이제 신혼 초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혼 초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쫓겨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 부부싸움 그때. 네.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정말 이 남자는 뭐 집요하게 덤빕니다. 그렇게 집착과 사랑은 다르다는 걸 특히 그 여성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지 또 우리가 브레인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뇌 쪽으로 영향이 좀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호르몬 변화는 어떤 상관이 있나요? 옛날에는 여성만 갱년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남성도 요새는 나이가 들게 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서 일종의 갱년기와 유사한 걸 이제 겪게 됩니다. 네네.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의 능력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은 중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회경제적으로 위축되는 시기와 연관이 되게 되면은 안 그러던 분이 그때부터 중년 이후부터 또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또 발병하기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혹시 의처증이나 의부증의 초기 증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매일 5회나 10회 이상 네. 남편의 SNS나 메신저나 이메일을 갖다 하루도 빼지 않고 체크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럴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 계획을 갖다 매일매일 이렇게 꿰차고 있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많이 불안하다. 그럼 이제 그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바깥에서의 활동을 갖다 어떤 거 통제하기 위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의처증의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간혹은 이제 굳이 그렇게 불을 떼지도 않을 때 연기가 나는 그런 환자들이 옆에 있으면 근처에 땔감을 안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원인 제공을 차라리 하지 않는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들이 더 격하게 반응을 하나요? 그걸 알면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누가 그런 말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행복한 여자는 없다. 그런 말을 위험한 하는데 말인데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뭔가 의심이 될 수도 물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의부증 환자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휴대폰은 안 보는 게 좋은데 그걸 굳이 또 봐야 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의심스러운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살 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고 또 의심을 하는 쪽도 문제지만 또 의심을 할 만하게 만드는 쪽도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원인을 좀 발생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가 시간이 늦다거나 네. 아니면은 또 아무리 부부가 일촌이어서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어떤 개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대방의 어떤 스케줄을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일로 같이 어떤 약속을 갖다 어긴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갖다 많이 이제 부채질할 수 있고요. 또 결국은 평소에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배려하게 되면 되는데요. 평소에 뭐 무뚝뚝한 태도, 상대방을 갖다 무시하는 태도, 또 귀찮아하는 태도,
그런 태도도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갖다 더 악화시키고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이게 부부도요. 이 약간의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는 이게 오히려 썩어버립니다. 오히려 관계가 건전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혼자 우리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상대의 영혼까지 다 이게 뭐 내가 구속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서로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 공간이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여유라든가 이런 걸 서로 배려해 주는 것이 부부간의 예인데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들은 그걸 용납을 못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떨어지면 이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어쩌다 전화 한두 번 안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계속 못 받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참 동창하고 인사만 하더라도 의심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자기는 아무리 순수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가 의심을 살 만한 일을 서로 하지 않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둘이가 만날 붙어 다니실 어떻게 없잖아요. 네.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런 훈련도 정말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하지만요, 본인의 행동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상대 배우자의 탓만 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서요. 네. 그런 상황들도 임상에서 많이 보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갖다 해서 의심하는 분들이요. 본인이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인 본인 자신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태도가 중요한가 하게 되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할지언정 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동정하고 공감하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사실이 아닌 걸 믿고 있으니까 너는 이상해 라고 이렇게 단언하게 되면은 더욱더 상처받으면서 더욱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갖고 있는 배우자에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너무 뭐 아니라고 소리 지른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 여성분이 의처증이나 여성분이 의부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남편이 여성분을 갖다 막 구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당하는 쪽에서요. 그 네. 의부증을 당하는 쪽에서 의부증 환자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네네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거는 더더욱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떠나게 되면 나는 끝장이 나게 되니까 더욱더 의심하고 심각하게. 더욱더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자존감을 낮추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네요. 네. 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이 자존감이 없고 정말 열등감이 많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자신만 있으면은 설령 마누라가 다른 남자하고 발장을 끼고 가더라도 지가 날 놔두고 어딜 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네. 의처증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이 없는 데다가 조금은 이상하니까 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절대로 그 환자의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낮추는 이런 운동은 점점 사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아주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부간의 신뢰를 쌓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갖는 게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의처증과 의부증, 원인을 만들지 않는 방법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처증과 의부증은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인 만큼 부부가 힘을 합해 이겨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배우자가 의처증과 의부증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의 경우 무조건 피하거나 이번에만 원하는 걸 들어주면 될 거라는 생각에 적당히 대응해주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진 사람들은 협박 등을 통해 상대를 공포에 몰아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 조절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럴 때 무조건 피하거나 적당히 말을 들어줘서 이번만 넘기려고 한다면 다시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협박의 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급기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까지 지목해 머릿속에서 스토리를 만들게 되고 결국 망상을 강력하게 만드는 역효과까지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땐 배우자의 의심을 비아냥거리기보단 불안한 마음을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부부 사이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감정, 즉 질투를 너무 참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스스로 유치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질투를 참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감정을 너무 억누르다 보면 망상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의처증과 의부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을 잘 조절해 의처증과 의부증을 만드는 일도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도 없길 바랍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상담했던 환자들에 대한 사례가 있으시면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진짜 뭐 가슴 아픈 사연도 많고요. 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사연은 그러니까 남편이 의처증이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의심을 하다 상대가 없으니까 아내가 자기 오빠랑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기 친오빠랑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하네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연락이 오면 갑자기 나가서 이제 본인 이제 친정 어머니를 이렇게 감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남편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의심을 하다가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감정해야 된다 그러는데 싸우다가 어머님을 뵈러 못 갔는데 그날 어머님이 가족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떡해. 네. 네. 근데 또 이런 경우 제일 제가 또 당황스러웠던 경우는 처음 시작은 틀림없이 의부증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나중에 하도 시달리다가 보니까요. 처음 시작은 틀림없이 의부증이었는데요. 나중에 진짜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참 이게 환자분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너무너무 양쪽 다한테 미안해서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도 궁금을 하거든요. 이 정신과 치료가 항상 과연 이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나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심리치료하고 약물치료가 있게 되는데요. 네네.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생각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더라도 의사한테 와서 환자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하소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배우자에 대한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태도는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런 거를 갖다 누군가가 체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자기 아내를 갖다 때렸다는 거를 누군가 매주 알게 되게 되는데 때리는 건 덜하게 되겠죠. 노출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병식이 생기는 분도 있고요. 약물 치료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에만 듣는 독특한 약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너무 불안해하는 분들한테는 불안을 줄여주는 약을 쓰게 되고요. 너무 망상이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망상을 조금 줄여주는 약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부수적인 효과가 나게 되면서 또 어떤 그 행동의 강도는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니까 이 배우자가 우선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참 치료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함께 치료하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대로 뿌리를 완전히 뽑는다는 건 네.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의처증이랑 의부증을 가해하고 있는 이 환자들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의한 이제 피해를 당했던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인 어떤 치료도 중요할 네. 것 같거든요. 네. 이 치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네네,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배우자 역시 상당 부분의 배우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동반하고 있기 그럴 것 때문에요.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살다가 보면은 삶의 영역이 굉장히 고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립된 부분을 갖다 조금씩 피하도록 하는 행동 치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모든 병은 환자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의처증이랑 의부증, 뭘 앓고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인 후에 환자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좀 해야 하는 거죠? 그래요. 자, 그걸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이제 대체로 저는 의처증, 의부증을 하면 사람들이 뭐 당장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당신이 신경이 너무 과민해진 것 같다.
네.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 네네. 이렇게 좀 환자들을 우선 이제 치료자가 말할 때부터라도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환자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게 되니까 이 치료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네. 이게 조금씩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기에 좀 과민한 것 같아요. 당신 요즘 잠도 잘 못 자죠. 이게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서로가 믿어야 된다. 결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정말 통장도 못 맡깁니다. 가지고 달아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이니까 인간관계 중에 부부관계가 제일 깊은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어야 된다. 당신은 뭐 정말 직장에 가든지 출장을, 어떤 사람은 출장도 못 가요. 아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조금씩 당신이 아내와 떨어지는 훈련을 조금씩 시키는 것도 이제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면은 환자가 반발하고 이 치료권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치료권에 들어와서 정말 솔직히 자기 이야기를 치료자한테 이야기를 할 정도만 돼도 뭐 치료가 반성공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예. 소장님께서 보시는 이 환자 자체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의심을 갖다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제일 커다랗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딱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멈추지 못하지만 행동은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상은 하지 않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 못하기 때문에 뭐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제3자가 됐든지 간에 자신의 생각을 그나마 통제하고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도 의논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사실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의 신뢰를 높이고 가족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취미 생활을 함께 하는 게 참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부부가 함께 몸과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는 운동법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건강도 챙기면서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배드민턴은 부부가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인데요. 셔틀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부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에 좋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면서 애정을 키울 수 있는 댄스 스포츠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춤을 추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감대도 만들 수 있는데요. 만약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부부가 집안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면 애정도 쌓고 운동 효과도 좋은 커플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워볼 동작은 옆구리의 근육을 늘려서 어깨와 등의 피로를 없애주는 옆구리 스트레칭입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벌리고요. 한쪽 발을 서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손을 잡아준 다음에 서로 몸의 바깥쪽으로 쭉 늘려주시면 돼요. 이때 몸이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바깥쪽으로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몸에 옆구리가 늘어난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아주셔야 되고요. 시간 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십니다. 이 자세는 옆구리의 군살도 없애주고 유연성을 길러주는데 좋은 동작입니다. 한쪽으로 중심이 쏠리지 않도록 양발과 양다리의 간격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줍니다. 다음은 부부가 함께 서로의 등 전체 근육을 늘려주는 등 스트레칭을 배워보겠습니다. 서로 나란히 마주 봅니다. 양팔을 어깨 위에 올려줍니다. 자, 양발을 서로 뒤로 조금씩 물러나면서 어깨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시간 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십니다. 이 동작은 어깨의 피로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선 뒤로 물러날 때 같은 속도로 물러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로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줄 때는 어깨보다 조금 안쪽인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의 피로도 없애주고 소화 기능을 촉진시키는 허벅지 스트레칭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나란히 마주보고 앉은 다음에요. 자, 한쪽은 무릎을 접어서 또 한쪽 분은 무릎을 쭉 펴주시고 앉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양쪽 팔을 서로 잡아준 후 자, 무릎이 펴진 사람의 몸을 앞으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시간 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십니다.
몸을 앞으로 숙일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서로의 발바닥을 붙여주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허리를 구부리는 사람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효과를 더욱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고 지루한 운동, 부부가 함께하는 커플 스트레칭으로 건강도 사랑도 지키시길 바랄게요. 텀블러 사업을 또 준비를 했다가 깔끔하게 망하시고 깔끔하게 접으시고 네. 좀 더 고급 시장으로 좀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맨이나 아니면 고가의 고퀄리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접근하시는 게 이 시장은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또는 자본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운동법을 통해서 함께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다 보면은 의처증과 의부증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의처증, 의부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는 고통에 빠지게 되면은 그 고통이 끝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끝이 없는 고통이 없고요. 고통이 끝이 없고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면 고립되게 되고요. 그럼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을 확인해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배우자를 만났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슬기롭게 이걸 잘 극복을 하면은 우리 인간 승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아주 정말 다행인 것은요. 의처증 의부적으로 전형적인 의처증 의부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너무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집요하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어려운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나 또 그러냐면은 어떻게 일시적으로 가령 이 사람이 직장에서 내가 뭘 무시당했다든가 또 여자한테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었다든가 이제 그런 그 일시적인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마누라를 의심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이 마누라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의처증은 아니고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의처증을 맞게 되는. 이것은 참 행운이죠. 이런 환자를 만난다는 거는. 그러나 이제 가끔 또 그런 환자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으니까 정말 배우자로서는 참 힘들고 아픕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도 이제 그걸 한번 잘 좀 견뎌내는 그런 슬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의처증이 뭐고 의부증이 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람이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서로의 거리를 인정해주는 건강한 사랑법까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의 최명기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허 처방전 시간입니다. 박사님 오늘 의처증, 의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럼 도대체 건강하게 부부가 살아가는 방법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처방전 좀 내려주시죠. 예, 나는 그래서 이런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먼저 나를 사랑하라. 이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는 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지어 뭐 집착이 될 정도로 심하게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우선은 내 자신을 존중하고 또 내 자신의 자존감이라든가 또 우선 열등감을 없애고 자존감을 높이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저는 첫 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마누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지 말고 우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존감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 보면은 뭐 완전히 자기 자존심도 죽여가면서 마누라한테 이렇게 완전히 아주 정말 의존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되고 점점 자존감은 약해지고 열등감은 더 심해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의처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누라를 사랑하는 것 이전에 자기를 사랑해라. 나를 좀 먼저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도 사랑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도 스스로 그렇게 아끼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오늘 또 좋은 교훈 얻어가네요.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테크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6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치매 중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인데요. 과거에는 노화가 진행되면 알츠하이머는 피하기가 힘들고 또 이 병에 한 번 걸리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됐었죠. 그런데 1986년 미국의 데이비 스노든 박사가 알츠하이머병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뜨린 새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986년 스노우든 박사는 미국의 75세 이상 수녀들 678명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개인의 인지 능력, 기억력 등을 테스트하면서 변화를 연구했는데요. 연구 대상자로 수녀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녀들은 담배나 술을 하지 않고 생활 패턴이 비슷해 다른 집단보다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원인들을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수녀들에게 몇 가지 더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20대 초반 무렵 수녀로의 삶을 맹세하면서 썼던 자서전을 공개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연구진에게 모두 알려주는 것. 그리고 죽고 난 뒤엔 자신의 뇌를 알츠하이머 연구를 위해 기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데이비 스노든 박사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알츠하이머 연구의 새로운 단서가 되었다고 하죠. 과연 어떤 발견이었을까요? 스노우든 박사의 발견 첫 번째는 20대에 쓴 그 자서전에 긍정적인 표현이 더 많은 수녀들이 그렇지 않은 수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90세를 훌쩍 넘긴 수녀들의 자서전엔 긍정적인 단어들이 주로 발견되었던 반면 80세를 웃도는 나이에 세상을 떠난 수녀들의 자서전엔 그런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시절 두뇌 활동이 많은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를 앓는 확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모든 수녀들의 자서전을 두고 문법의 쓰임새가 다양한지 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존재하는지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문법의 쓰임새가 다양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수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알츠하이머를 앓지 않거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도 겉으로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우수한 인지 능력을 보였습니다. 반면 문법이 단순하고 생각이 많지 않았던 수녀들은 80%가 알츠하이머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20대 때의 지적 활동이 60년 뒤에 그들의 상태를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데이비 스노든 박사의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는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책을 많이 읽고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등 두뇌 활동을 멈추지 않은 사람은 행여 나중에 알츠하이머에 걸리더라도 그동안 비축해온 인지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뇌과학 마음을 읽다였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의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은 사랑이란 이름의 집착, 의부증, 의처증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퀴즈 내주셔야죠, 박사님. 네. 우리가 이 의처증, 의부증 같은 이 부정망상은 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증상을 따와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됐는데 네. 그 사람의 이름이며 그 증후군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처음에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죠, 박사님.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햄릿 증후군, 2번 맥베스 증후군, 3번 오셀로 증후군입니다.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YTN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찾아 들어오시면 시청자 퀴즈 응모란이 있으니까요. 그곳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브레인 잡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이렇게 숨가쁘게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요. 예, 다음 주에는 요즘 이제 워낙 그 세상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이러니까 이 강박장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강박장애가 심각해지면은 정말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주 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강박장애가 왜 생기며 또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내가 하는 행동이 강박장애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시간에 자가 진단을 하면서 치료법까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의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